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블랙먼데이였습니다. 5천이 깨졌었는데요. 오늘은 급 반등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이 상황,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 건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5,200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5%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더라고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급락과 지금 현재 급등을 하루 사이에 보여내고 있는데 네. 지금 5,191 현재 나오고 있고 거의 4.9% 정도 코스피를 네.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36 정도를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서 3.5% 정도를 회복하고 네. 있어서 사실상 어제의 낙폭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코스닥도 뭐 한 70% 정도 회복하면서 네. 충격을 좀 확실하게 씻는 지금 분위기를 보여내고 있고요. 네. 그 매수 주체, 그 시장 관여 주체 관련해서도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이상, 또 기관도 한 7천억 이상 현재 매수. 그다음에 개인이 약 한 7, 8천억 정도 매도에 나서면서 어제랑은 네.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는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개인이 그걸 다 사들였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올랐는데 반대로 개인이 이제 좀 또 파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의미가 좀 있나요? 네, 일단 어저께 떨어진 원인을 굳이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케빈 워시 차기 이제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매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단은 단견이긴 합니다만 그런 소식이 일단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 그 소식이 어떤 데에서는 별 충격이 없습니다만 어떤 데에서는 충격을 줄 여지가 있는 섹터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유동성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금, 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네. 쪽 섹터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대량으로 사실은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진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이 약 10% 정도 빠지고 은이 하루에 30%가 맞아요. 빠지는 네. 역사적 대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신용거래라든지 프로그램 거래를 했던 쪽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담보를 메운다라든지 하는 2차적인 자금 수요가 생기게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사실은 이제 크게 펑크가 탁 난 부분을 어디서 메울 거냐면 기존에 벌어뒀던 곳,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 현금을 바로 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돈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맞습니다. 하락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증시가 빠지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미국발 소식을 추후에 받을 때 가장 빼기 좋은 시차에 걸려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빼면 이제 바로 좋은 사실은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빼기에 적절한 시장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식의 판단 그게 이제 자산 금, 은 같은 현물 시장을 좀 건드렸고 그로 인한 마진콜이라든지 자금 수요가 나중에 다시 증시에 영향을 미친 이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제 기관들은 이제 현금이 필요했던 건데 개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통해서 못 들어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개인분들이 네. 어제 대량 매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루 사이에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석들도 좀 나오면서 투심이 많이 회복된 모양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정리된 매매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고 네.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파는 이유는 뭐 기존부터 쭉 좋았다라는 흐름에 있는 개인도 있겠지만 어저께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해서 들어왔던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세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것으로도 이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이제 이 모든 걸 촉발을 했는데요. 교수님 보셨을 때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단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매파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각.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 박사가 아닌데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 뭐 이런 두 가지 어떤 단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저는 깨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이제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람을 이분법적인 어떤 비둘기파나 매파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경계심은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이었고요. 그때 뉴욕 연준 이사로 이 30대 젊은 이 케빈 머시가 이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페드 그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와 뉴욕에 있는 월가들과의 이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인사로서 케빈 머시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유동성으로 인한 어떤 버블, 그다음에 또 다른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그거의 명과 암을 직접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런 유동성 잔치보다는 다른 데 방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AI를 얘기를 하고 혁신성, 생산성에 의한 어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래서 네. 상승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시장이 본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이 추구하는 바가 결코 무조건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매파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보통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실업률이 다시 이제 낮아지면은 금리를 뭐 인상하겠지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실업률이 낮아진다, 고용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만 안정이 돼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술 혁신과 생산성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면 결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생산성 있는 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이 담보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매파 인사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금리가 인하 못할 거다 또는 과도하게 인상할 거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 오늘은 지금 좋은 모습인데 네.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해요. 2월에 지금 실적 발표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8%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7% 넘게 오르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5천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4,200에 마무리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장중에 5,300도 터치하고 5,200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왔던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유동성 장세고요. 두 번째가 탄탄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 우리 시장을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하는 정책 모멘텀인데 이게 시장의 숫자가 5천을 돌파했다고, 5,200을 돌파했다고 소멸됐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200은 숫자에 불과하고요. 여전히 이 세 가지 사유가 탄탄하다면 숫자가 5,200으로 가든 300으로 가든 400으로 가든 생명력이 있는 한 이 쉽게 말하면 훈풍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좋게 봅니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하루새 이제 전 세계가 약간 재채기를 알았던 것은 생채기를 알았던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장세라는 뭐랄까 시장을 받침하고 있는 큰 그라운드가 지진이 난 거 아닌가라고 일단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건 아닌가 봐라고 하니까 유동성 관련해서는 네. 일단은 기존에 있던 흐름이나 경로가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저께와 오늘 사이 실적이나 반도체 관련한 어떤 경기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죠.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부의 시장 개혁 조치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보니까 적어도 4,200에서 5,200까지 올라올 때까지 빠른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전망은 유지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 은 그리고 네. 비트코인 이거 엄청 폭락을 네. 했는데 이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기존의 증시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깁니다. 금이 새끼를 낳나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이걸 네. 사실 무수익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새끼를 낳거나 열매를 맺거나 이자를 내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금, 은을 왜 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제1원칙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입니다. 도피자란 말이에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도망간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그런데 도망가는 피난처로서의 안전자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안전자산 기능 더하기 오르네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투자 내지는 투기로 보는 추가적인 수요가 붙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어저께 대폭락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무려 하루에 30%가 빠진단 말이에요. 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투기적 매매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까지는 확보하겠으나 지금 유동성이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린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지금처럼 금이 뭐 5,600까지 간다, 은이 역사상 최고치를 또 넘는다라고 믿기에는 시장의 신뢰가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투기적 기능이나 자본적 기능이 얹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손상을 입었고 그게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과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먹거리 물가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값이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김을 뭐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장당 150원이에요. 네. 네. 뭐 반도체도 올랐는데 바다의 반도체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인 뭐 K푸드, 뭐 한류 때문인지 뭐 김밥에 대한 어떤 인기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이라는 게 보면은 저희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태국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성 있는지 계속 먹더라고요. 먹죠, 우리도. 수업 네. 시간에도 그 태국 애가 김을 갖고 와서 이제 네. 먹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아마 한번 이제 먹어보면은 계속 찾게 되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요가 이제 한번 오른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김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도 소비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네. 수출까지 이제 잘 겹치니까 되니까. 아마도 네. 이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이 김뿐 아니라 소, 닭, 돼지 모두 올랐고요. 쌀값, 계란 다 올랐어요. 이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계절적으로 현재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내수가 조금 몇 년간 계속 좀 움츠려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는 상황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못 올렸다라든지 수비 때문에 조금 움츠려 있었던 부분이 좀 펴지면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이 이제 1년 전보다 6% 정도가 올랐고요. 목심도 한 4% 오른 걸로 보이고요. 한우 가격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등심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2,600원 정도로 해서 전년보다 약 13%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랑 소, 육류 소비가 육류 관련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사실은 달걀과 닭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아까 우리도 좀 전에 김 얘기했습니다만 달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 데가 없는 사실은 굉장히 쓰임새가 맞아요. 많은 네. 상품이거든요. 그냥 뭐 단품으로도 우리가 계란이라든지 이걸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만 빵이라든지 여러 제품에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계란 가격이 지금 현재 1년 전보다 2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닭도 지금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네. 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병연성 AI 등등등 해서 약간의 이제 이 공급 축소 우려까지도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설을 앞두고 조금 뭐랄까요 물가 관련해서는 좀 비상의 어떤 사이렌을 좀 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현재 네.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빵값 있잖아요. 빵값 너무 비싸다 했는데 최근에 국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고 무더기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 앞으로 좀 가격이 좀 덜 올리게 되나요? 어떻게 보나요? 예,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윽박 지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뭐 좀 눈치 보면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뭐 밀가루 회사, 설탕 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먹거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 유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다단계로 되어 있고 이 중간상들의 어떤 마진,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이 독점화돼 있는 구조,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 그 가격이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다고 그럼 하지 지금 않습니까? 이 비싼 예. 물가에는 그런 네. 유통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이게 보시는 거예요. 분명 생산지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의 생산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오는 그 단계에서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뛰어먹는 마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독점적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설탕 뭐 이 밀가루 이거는 물론 이제 수입
수입하는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인 밀의 가격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거에 더해서 유통 구조가 더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유통 구조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설 명절 장바구니를 낮추는, 그러니까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정책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올해 첫 한우 할인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 반값 정도의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2주간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활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축산물 인당 최대 10만 원을 구입하면 30% 할인해주는 이런 농활 상품권도 있으니까 3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 영수증을 제시하면 또 최대 2만 원 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의대를 가지 말아라. 3년 안에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AI와 로봇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AI and robotics is a supersonic tsunami.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I think my best guess for how this will manifest is that prices will drop. So as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drops. 초음순속, 쓰나미 이런 표현도 했고요. 은퇴를 위해 돈 모아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반갑기도 하고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어떤 공급주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엄청난 생산성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생산이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과연 인간이 그동안 담당했던 서비스를 얼마나 대체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외과 의사를 뭐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어떤 서비스 이제 의술 행위 또는 뭐 그런 이제 수술 행위 같은 거는 로봇이 아마 대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때 임기응변으로 인간의 네. 어떤 판단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네. 대체는 안 되겠지만 사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중간 이하의 어떤 기술들은 다 로봇과 AI가 대체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 SNS에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시각을 잃어도 볼 수 있는 기술이 규제 승인 대기 중이다. 이 말은 시력을 상실한 사람도 앞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한 건가요? 네, 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상 뭐 등장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경망이랄까 뇌랄까 이런 어떤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뉴런이랄까 이런 전달 관련한 것도 사실은 전기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도 사실은 또 뇌에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걸 다 전자화하거나 기술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뉴럴링크 사업이 네. 사실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가 이제 기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본시장 내에서도 첨예한 관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끔씩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휴머노이드를 딱딱딱 보여내고 뭐 로봇 택시 같은 것들을 딱딱딱 보여내는 네.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중간중간에 기술이 점핑될 때마다 시연을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이제 뇌파만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뭐 신경 같은 것도 이제 끊겼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자신호로 연결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마비됐던 다리 같은 마비됐던 것들이 환자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움직이기도 하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네.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덜한 어떤 특정 국가 같은 데에서 이런 정도 기술이 있었다면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기술 속도가 규제를 피해서 규제를 이제 이해해 가면서 빨리 갈까가 사실은 자본시장의 고민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아. 흥미를 끌거든요. 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요, 뉴럴링크 관련해서 뉴럴링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보고서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언제쯤 되겠어라고 하니까 2029년 정도면 당국으로부터 이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 관련해서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니까 3년 안에 지금에 있는 규제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설명인데 머스크는 할까요, 교수님? 머스크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머스크의 테슬라 얘기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동차 모델 S랑 X는 이제 생산을 종료하고 오히려 로봇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지금 로봇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이 테슬라도 이제 더 이상 로봇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음. 테슬라 그럼 전기차죠. 네. 현대도 차.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말아달라. 어쩌면 로봇 회사로 차라리 불러달라라고 할 정도로 무게중심이랄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에 관한 이 뷰가 로봇으로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S와 모델 X의 차량 생산을 종료한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뭐 안 팔려서 그러나 무슨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밝힌 명분은 그 생산 라인을 빼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양산 공장으로 탈바꿈하겠다. 그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대도 지금 이번에 CES에서 화제를 끌었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이면 시운전으로 배치를 하고요. 30년이면 양산 체제를 대비한다라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이 테슬라와 현대가 보여내고 있는 로봇 양산 시점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다 자동차로 출발했습니다만 로봇이라는 차세대 이제 청사진을 장착함으로써 네. 어쩌면 테슬라의 라이벌은 현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두 회사가 자동차 로봇 동시에 양 어깨로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국내 현대차 노조는 생산 로봇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그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는 아니고 아마도 투쟁 전략의 일부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기 기관 그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뺀다고 기계 부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정말 로봇 사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한 대형마트에서 처음으로 인간형 로봇도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4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됐는데 이미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로봇 시대가 이제 정말 거대한 수레가 오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부자 친구를 잘 설득해서 한번 사보라고 구경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긴 지금 한데요. 이게 화면이 네. 그 우리나라 대형마트 한 대형마트 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 예. 사족 로봇 네. 이미 팔렸다고 하네요. 가격도 한 그러게요. 400만 원대 이 정도. 친구가 청소 네. 빨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섹터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하신 이제 노조에서 어떤 로봇에 대한 더 거부 반응이라든지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뀔 세상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 놀라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던 교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그 방직기계나 이런 것들을 때려부시던 그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영국과 같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기술에서 뒤처진다고 하면은 산업혁명에서 이제 멀어지는 그런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속도라면 주변에서 쉽게 로봇을 보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김태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후폭풍이 거센 국민의힘. 어제 저녁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또 한 번 난상 토론이 있었답니다.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라. 재신임 투표하자. 단계 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여러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의총 직후 장 대표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수사를 검찰 차원에서 의뢰를 하는 걸까요? 부모님들께는 좀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지 몰랐어요. 묵묵부답이었죠. 다만 의총 당시에 단계 관련의 수사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들렸단 얘기도 있었습니다. 수사에서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로 밝혀지면 그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게 진짜 여기에 막 자기 지도부 명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듣지는 않았거든요. 나의 거취를 여기에 담겠다 이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나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 신동욱, 우재준 두 최고위원의 해석이 엇갈렸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장 대표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이 나와서 맞섰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다. 이미자 의원이 얘기했지. 너무 이거 절차에서 모든 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정 불안하면 재심하고 그 다음에 싹 입 닫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우리 뭉치자.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목을 치겠다면 당신들은 뭘 걸 거냐? 의원직 걸 거냐?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 전해지죠. 또 이 100% 수용을 전제로 해서 재신임 투표 한번 해보자. 당권파의 역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 거취를 두고 경론이 오가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의 한 축은 바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강경보수 유튜버 고성국 박사 얘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소장파 친한계 인사들을 방송에서 성토해왔는데요. 몇 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선을 넘었다는 당내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연일 쏟아내는 강경 발언 중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내란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까지 당사에 걸어야 한다. 단순한 윤어게인 옹호, 당내 현안 얘기를 넘어선 이런 주장과 심지어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손을 뻗치려는 모습에 고성국 유튜브 정치와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에 체류 중이던 또 다른 강경보수 유튜버죠. 전한계 씨도 오늘 귀국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11시에 입국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곧장 공항에서 라방을 켠다고 하죠. 응원해 주실 분들 공항에서 뵙겠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유튜버 정치,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 얘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한 남자의 순애보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 구준엽 씨의 부인, 대만 배우 고 서희원 씨의 사망 일주기였습니다. 이에 맞춰 공개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부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떠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서 구준엽 씨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구준엽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희원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약 남쪽 208도입니다. 208도 방향에는 타이베이가 있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저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208이라는 숫자는 저희 결혼기념일인 2월 8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희원이의 남편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희원아, 보고 싶다. 절절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슬프게 보이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 현장에 조각상이 공개되는 순간에 고인의 어머니 구준엽 씨 장모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조각상을 끌어안고 사위와 함께 포옹하면서 슬픔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막식과 함께 열린 추도식에는 구준엽 씨의 절친인 클론의 강원래 씨가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고요. 홍록기, 최시원 씨 등 친분 있는 이들이 함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독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의 곁을 매일 찾아와서 지키고 있다는 구준엽 씨. 그 절절한 사랑이 담긴 조각상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이번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다고 하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이번에는 입시 멘토로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모교인 휘문고 입학을 앞둔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로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강연 자료를 만들어서 학부모들 앞에 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신과 수능 노하우 또 스마트폰 단절 등의 공부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과의 완전한 단절을 권한다면서 시험을 다 끝내고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했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모친인 이부진 사장이 주소를 옮겨서 대치동에서 수험 생활을 보낸 걸로 유명하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그 학군에서 성실한 자세로 모범이 되었다. 학원가에 전해지는 후문도 함께 회자되는 중입니다. 자,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패스트푸드 매장 가면 이 햄버거 말고 감자튀김만 시켜서 드시는 분들 꽤 있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나 봅니다. 감자튀김, 이 감튀만 먹을 뿐, 이른바 이 감튀 모임이 MZ들 사이에서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모집하는데요. 참여 인원 수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같이 감튀 먹어요. 댓글을 달아서 참여하는데 별다른 자기소개 없이도 그저 감튀 하나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점차 놀이문화가 돼서 감자튀김 평가도 서로 공유하고 바삭파와 눅눅파로 나뉘어서 논쟁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적다. 도파민과 파밍을 합친 도파밍, 즐거움을 찾아 나선다는 이 MZ들의 소비 성향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업계의 평가인데 재밌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전반을 덮고 있는 사건, 사고 이슈들,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이 찬반이 엇갈리는 논쟁거리들까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연예계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라이브에서 전한 내용, 연예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차은우 씨의 200억대 탈세 의혹인데, 자, 여기와 맞물려서 같은 소속사의 배우 김선호 씨의 페이퍼 컴퍼니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한 번 이 1인 기획사 구조 관련된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은우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사실상 가족 법인인데 실제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탈세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선우 씨 마찬가지로 가족 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둘 다 또 같은 소속사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지금 점화가 된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주소가 본인의 자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은우 씨의 경우에도 주소지가 본인 모친의 이제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다른 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이 본인의 원래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가족법인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김선호 씨의 경우에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판타지오와 본인의 가족법인과 어떠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해명이 사실인지, 아니면 차은우 씨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런 가족법인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았다가 이거를 세금을 조금 세율을 낮춰서 지급하려고 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심이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이제 계약 주체로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골자로 해서 이제 김선호 씨 소속사를 통한 입장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석연찮은 이 불법 여부들, 이를테면 뭐 가족들의 법인카드 사정 유혹이라든지 또 가족들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뭔가 세세한 해명이 없었고, 뭐 뒤늦게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이 해명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해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법인은 판타지오로 소속사를 이전하기 이전에 본인이 공연 관련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었고, 본인이 대표로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사실상에 아마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족법인을 만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부모님 앞으로 많은 급여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인데 실제 근로의 제공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증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맞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법인 카드로 여러 가지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뭐 유흥비로 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업무와의 관련성 없이 내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법인 카드는 유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있었으면 좀 깔끔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적법한 회사였다라는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은우 씨와 한 소속사 같은 기획사 안에서 또다시 불거진 1인 기획사 문제인데, 자, 이 의혹은 또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도 한번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가볼 텐데, 자, K-팝 아티스트,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최근에 연달아서 불거져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의혹의 중심이 된 피해자는 이제 배우 정혜인 씨인데, 해외 한 패션쇼에 참석을 했었나 봐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정혜인 씨는 해외 패션쇼장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원래 디사 패션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난 17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행사장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딱 봐도 앉은 지금 자리 자체가 비좁아서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이 미국 가수고요. 왼쪽이 터키 배우인데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끼지 않고 또 이 두 분이 다리를 이렇게 쩍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벌려놓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옆 사람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세에서 정혜인 씨가 패션쇼를 구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화도 함께 하지 못하고 다소 민망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정혜인 씨가 뭐 우리에게는 뭐 톱 중에 톱스타인데 해외에서는 뭐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아티스트의 유명도 자체와는 그렇게 문제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명실공히 월드클래스 아이돌로 불리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앞서 제니 씨 그리고 최근에 로제 씨까지 연달아서 이런 차별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렇죠. 로제 씨의 경우에는 영국의 한 패션쇼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그 영국 매체 한 잡지사에서 이 후기 사진을 올렸는데, 로제 씨가 저렇게 뻔히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로제 씨만 자르고 이 다른 3명에 대해서만 사진을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넷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매체가 올린 사진은 로제 씨가 쏙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제 로제 씨만 고의적으로 자르고 올렸느냐, 인종
인종차별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져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있고 제니 씨의 경우에도 한 패션쇼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한 인플루언서가 제니 씨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거 진짜 네 머리야? 라고 네.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니 씨가 이제 동양인인데 까만색 머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마도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저렇게 남의 몸에 예. 허락받지 않고 손대는 거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무리하다고 그렇죠. 여겨지는 행동인데. 그러는 행동인데 저렇게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인종차별이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니 씨를 좀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로제 씨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로부터 다행히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다만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이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입장에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체이고 해외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한 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민사적으로 나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청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알려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유명한 톱스타들의 경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좀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들입니다. 제니 씨 같은 경우도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점점 탄탄하게 하고 있고 로제 씨는 어제 무려 그래미 어워즈에서 물론 이제 수상이 좀 아쉽게 불발되긴 했지만 무려 오프닝 무대를 당당하게 장식했어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 씨는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오프닝 무대를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내는데요. 시상식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반복되고 중독성이 있는 그 아파트 네. 이 부분을 관중석에서 모두가 메아리 치듯 울려댔는데요. 네.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음에도 네. 글로벌 무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줬고요. 또 네.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부분에서 누리꾼들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도 언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를 높인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차원의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논란, 사건, 사고는 더 이상 뉴스에서 좀 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연예계의 이 불법 약물 대리 처방 의혹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심에 있는 의혹의 당사자는 이제 가수 MC몽인데 수면 유도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경우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수면 유도제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 본인 명의로 이 처방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매니저에게 네. 너의 이름으로 약을 타와서 좀 나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것이 지금 전 매니저의 입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폭로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전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외부에 예. 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공유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매니저의 이름을 통해서 대리 처방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 수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고발이 된 상태인데 자, MC몽 씨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녹취가 조작이 됐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다가 관련 정황에 대한 추궁 보도가 계속 있으니까 어쩌면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바꿨어요. 자, 그런데 법에서는 이게 한 알이든 30알이든 양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떤 수위까지 이루어지나요? 우선 이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약류관리법 상에 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그 범주 안에 어쨌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이든 가루 한 톨이라든지 예.
그 양에 관계없이 주고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준 사람도 문제가 되고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법정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 그 빈도라든지 네. 그리고 이러한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압박해서 사실상의 강요를 해서 약을 받아왔다라고 네. 한다면 죄질이 더 안 좋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MC봉 씨가 최근에 다른 맥락으로 또 뉴스에 소환된 일이 있었는데 어제였죠. 이 성유리 씨의 남편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코인 상장 부정 청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 무죄로 1심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그 배경에 MC봉 씨의 진술이 관건으로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성유리 씨의 남편 안 씨의 경우에는 받고 있던 혐의가 특가법상의 사기라든지 예.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1심에서는 징역 4년 6월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전향적으로 뒤집어져서 2심에는 무죄 선고가 나게 된 그렇죠. 것입니다. 그 이유를 판단을 해보니까 1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MC몽 씨의 진술을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MC몽 씨가 사실상 이런 코인 상장을 크게 한번 좀 해보자라는 투자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로비의 예. 창구로서 사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왔다라는 예. 취지의 진술을 1심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심에 가면서 조금 추궁이 이어지자 MC몽 씨의 말이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좀 흐지부지하게 말을 흐린다라든지 이런 태도가 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심 재판부는 MC몽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어서 유죄 판단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신빙성이 낮다라고 예. 한다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죄 선고가 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된 MC몽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법정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소환됐던 MC몽 씨의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서 함께 한번 해볼 텐데 생활 속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오는 이슈들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전날에 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다음 날 상급자에게 가서 내 몫의 회식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회식에 안 갔는데 회식비를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식을 못 간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요새는 뭐 회식 강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안 왔는데 그 다음 날 내가 회식을 안 가서 뭐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예. 그 회식비를 n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어허. 나한테 지급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한다면 이 직원의 경우에는 그 돈이 사용됐고 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걸 나에게 줘라는 논리인 것인데 이게 원래 나에게 왔어야 될 몫이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식비라는 것은 회식 행위를 전제로 해서 회사가 지급을 해주는 복리후생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식에 참석 안 했다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혜택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별도로 산정해서 마치 뭐 식사비 지급하는 것처럼 네. 지급해줄 의무가 회사에게는 발생하지 않고요. 대법원도 예. 사용자가 선물로 제공한 식사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예. 이걸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네. 애초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이 누릴 수 없는 몫이라는 건데 법적으로 확실히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또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법인카드에 관한 얘기인데 재택근무하는 직원에게 점심시간에 밥 먹으라고 한도가 정해진 이 법인카드를 회사가 줬나 봐요. 네. 이거를 지금 한도 다 채워서 매일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긁었다가 문제가 된 건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인 당사자가 예.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라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예.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그래서 재택근무 점심 식대비 지원을 받았는데 법인카드를 받았다. 일일 한도 2만 원이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하루 2만 원 정도
식대 지원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거죠. 예.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금액이 결제되는 걸 보고 좀 이례적인 사례다 싶어서 사유가 예. 무엇이냐 물었고 A씨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를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현금으로 주겠다. 네. 법인카드는 회수하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A씨는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닌데 과도한 조치 아니냐라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겁니다. 네, 이 누리꾼은 이제 식대로 쓰라고 준 건데 밥이든 커피든 무슨 상관인가. 또 이게 뭐 친족이 운영하는 가게였어도 쓰라고 준 법인카드인데 문제가 있는가라는 해명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내가 실제로 그 카페에 가서 하고 예. 그에 대한 결제 대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만 원을 꽉 채워서 2만 원을 무조건 긁은 것 같아요. 예,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팀 입장에서도 한 곳에서만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반복돼서 결제하면 이건 예.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나 뭔가 약속하고 돈을 지급한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게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 친언니의 이제 카페인 거잖아요. 이거는 혹시나 나를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회계팀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원칙적으로 우리가 식대라는 것도 내가 밥을 실제로 먹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2만 원, 3만 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예. 그 돈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리입니다. 네. 자, 오늘 회사 얘기에 좀 중심이 잡혀 있는데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회사 탕비실, 사무실에 있는 간식 같은 거 집에 가져가고 더러는 중고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탕비실에 마련된 그러한 간식이라든지 제공품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용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먹으라고 제공된 것이지 이거를 확 쓸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디다 중고로 팔라고 예. 이렇게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절도 내지는 횡령이 될 수가 있겠고 예. 실제로 한 사례로 2013년에 회사 창고에서 3,400만 원어치의 커피 믹스를 훔쳐다가 예. 이 중고로 판 적이 있었어요.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식품업체 직원이 결국에는 절도로 입건이 돼서 네.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자, 실생활에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의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